세계 3대 혁명이 지금 명예혁명, 또 여기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명예혁명에 관한 학자들은 일반 학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교도혁명하고 1642년에 일어난 청교도혁명, 1688년에 일어난 명예혁명 둘을 묶어가지고 영국혁명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청교도혁명이라는 말로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근래에 영국의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을 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이라는 말로 자꾸만 또 이야기 써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후반에 명예혁명을 한 것이 이제 좋겠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영국혁명 이렇게 경향이 일반적인 대세가 아닌가 학계에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도 미국 독립이라는 분야를 빼고 미국혁명 이런 말로도 학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명예혁명이냐 청교도혁명이냐 논란이 많이 있고, 하여튼 간에 쓰는 여러 가지 빈도라든가 경향성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국에서 일어난 이 1688년에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1642년에 일어난 청교도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가 집권을 했는데, 지금 영국이 본토 브리튼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는데 본토의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중세적인 전통의 16세기부터 18세기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세적인 하나의 사고방식이 되겠죠. 주권 재민의 의식이 아니라 주권이 국왕에게 있다, 복종하라. 그 상상에서 제임스 1세가 했는데, 제임스 1세 다음에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을 한수 더 떠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라는 곳은 이제 프레비스테리안 장로파가 많은 것이고, 본토에는 이제 그 앵글리카니즘이 되어서 국교도가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국교도를 자꾸만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파에게 믿도록 자꾸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은 싫은 거죠. 요즘도 투표해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전쟁. 그러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국민의 의회의 동의 없이 자꾸만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제기한 주도적인 사람이 크로멜입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그 모범군, 철기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 1세가 있는 옥스포드를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 찰스 1세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좀 복잡합니다. 독립파도 있고 수평파도 있고 의회파, 희구파도 있고 이제 왕당파, 토리파도 있고 복잡해요. 하여간 그런 의회파 반대하는 파들을 밀어내고 독립파라든가 수평파 이렇게 제외해가지고 찰스 1세를 처음으로
1689년에 처형을 했어요. 왕이 의회에 법적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형된 사안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청교도 혁명이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왕을 처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왕정복구가 이루어졌어요. 1660년에 왕정복구가 이루어져가지고 찰스 2세가 정권을 잡았었는데 찰스 2세도 역시 지금 찰스 1세와 같이 또 왕권 친수설에 의해서 주권이 왕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찰스 2세 다음에 제임스 2세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캐톨릭을 너무 강요하고 그동안에 앵글리카니즘의 성공회가 주로 이제 국교로 이렇게 되어가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캐톨릭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독재 국민의 동의 없이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문제도 자꾸만 관계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제임스 2세에 대해서 찰스 2세와 같이 기대를 했는데 민주적인 그 통치자가 되길 바랬는데 이 사람도 역시 권력이 자격이 있다고 독재를 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프랑스는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도망치면 권력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이 생기자 의회에 담당하고 있는 토리파가 있고 의회파, 휘그파가 있는데 서로 청교도 혁명 때처럼 피를 흘리는 일을 우리 하지 말자. 이제는 그 신사적으로 젠틀맨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시협에 의해서 그 왕을 하나 모시도록 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임스 2세의 딸이 어디로 출가했느냐면 네덜란드에 출가했어요. 메리라는 여자가. 근데 그 당시에 메리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오렌지공 윌리엄 3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토리파하고 왕을 지지하는 토리파하고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파가 타협에 의해서 이 공백된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간 그 자리를 이제 모셔가지고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을 모셔서 정식으로 윌리엄 3세를 갖다가 왕으로 명예롭게 합니다. 이것을 1289년에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혁명은 무슨 전쟁이나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명예롭게 정권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명예혁명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1642년에 청교도혁명, 1660년에 왕정복구, 1688년에 명예혁명 이렇게 붙어있는 연장선상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628년에 청교도혁명 때에 뭐가 있냐면 Petition of Right, 다시 말하면 권리청원이 있어요. 그 권리청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얻을 수 없다. 또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구속해도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인신 여러 가지 보호법이라든가 또 심사법이라든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이 권리청원은 역사를 볼 때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1689년에 명예혁명 다음에 윌리엄 3세가 등극하면서 의회에 청원한 것을 의원들이 청원한 것을 한 권리장전은 의회에서의 자유선거 또 여러가지 자유로운 발언권 또 여러가지 자유로운 어떤 국민들의 자유에 관한 것 하는 그 자유에 관한 신장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거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은 영국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국민주권을 신장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더 이상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좀 25분 동안 얘기하니까 간단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1776년에 일어난 미국 독립혁명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건 7년 동안에 프랑스와 영국 간에 뭐 했냐면 식민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비를 영국 본토가 소모하게 됐습니다. 그 조지 3세라는 사람이 그 세금을 프랑스와 영국 간의 식민지를 놓고 7년 동안에 한 전비에 대해서 그 소모한 내용에 그걸 갖다가 영국 본토 사람들하고 식민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면 그게 불만이 적었을 거예요. 또 대표자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불만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렌트 세금이라든가 또 인지세라든가 또 여기 인도에서 갔다 온 차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자꾸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보스턴에 그 차를 싣고 온 배에 대해서 불을 지르면서 시민군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1774년에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미국 독립혁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걸 독재자라고 보는 겁니다. 조지 3세가 국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세금 폭탄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독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당시의 슬로건이 뭐냐면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동의가 없는, 대표자의 동의가 없는 곳에는 세금이 없다. No taxation. 그래서 결국은 식민지 사람들이 동의를 영국 의회의 동의를 잊은 다음에 이제 세금을 해야 되지. 너희들 마음대로 영국이 지금 현재 본토에서 식민지라고 해서는 안 되냐.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내걸고 그리고 억압에 대해서 조지 3세 억압에 대해서 내걸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독립에서 13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고 여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독립선언서가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는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존 로크의 주권 제명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식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버지니아 헌법이라든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미국의 자유와 평등과 이런 신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혁명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인데 1789년에 일어난 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앙샹리즘이라는 그 체제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점에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제1계급 성직자는 약 당시 2,800만 중에 약 10만 명이고 그리고 이제 귀족이라는 말은 뭐 자작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후작이라든가 옛날부터 내려온 의욕층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이 한 40만 명이 돼요. 2,800. 그러니까 50만 명.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블리지 정신을 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항복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금은 일반인들이 담당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몰테르, 몽테스크, 루소 같은 사람, 또 영국에서는 존 로프, 또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 주권 제한에 관한 또 사회 계약설이 등장하고 대중주의가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3계급이 우리만 세금 낸다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3계급과 제1, 2계급에 대해서 제3계급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걸 부르주아지 혁명이라고도 하고 상필로트 혁명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프랑스 혁명의 모토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고 계급에 대한 혈퇴고 중세적 잔재의 봉건 잔재를 없애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 때 인간의 그 권리선언 인권선언이라고 나타났는데 이 인권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15년부터 내려오는 마그나 카타라든가 또 권리청원이라든가 1628년 1689년의 권리청원이라든가 바로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미국의 여기에서 나오는 인권선언 이 인권선언은 날 때부터 평등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하느님으로부터 평등하게 사랑을 받을 권리, 박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통되는 세 가지 혁명의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일 첫째로 권력에 대해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내려오는 절대주의의 이 권력에 대해서 그 권력이 위로부터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중세 사회는 캐톨릭적인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로마죠. 그래서 권력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나에게 무조건 복종만 하는 이것은 근대 시민사회가 오면서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다. 모든 하느님은 밑에부터 어센딩 세오리 주권 재능 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서 해가지고 왕이 국민의 뜻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반영해서 정치한 것이지 내가 하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그 왕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주권 재민 의식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왕이 주권이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데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찰스 1세를 처형당하고 또 프랑스 영국 때는 루이 14세의 영향을 받은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코뱅당 해가지고 처형당하고 그래서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도 조지 3세에 대해서 부당한 세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 혁명의 공통적인 것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부정직하고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독재와 불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항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4.19 혁명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혁명을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병말을 제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의 세계사적 의미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 서양이 동양보다 앞선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고 지금 현재 세 가지 시민혁명이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세계 5대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은 서양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된 혁명들이다. 동양뿐 아니라 세계적 대국이라고 자처하던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왜 소국인 서양의 영국에게 무참하게 패배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무기를 비롯한 서양 문화의 우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순문에 의해서 신해혁명이 1911년에 발생하여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신해혁명이 온 세계 위안스카이의 보수 반동 세력에 의해서 실패는 했지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양무운동이나 신해혁명이 성공했더라면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 그토록 참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양 근세 절대주의 시대, 아까 말씀한 16세기부터 18세기의 절대주의 시대에는 국민들은 절대 군주의 독재와 불의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함으로써 주권 재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계사적인 3대 시민혁명을 일반적으로 영국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혁명은 이들 영국, 미국, 프랑스의 정치 경제상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정치 경제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세계사적 시민혁명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한국혁명이 1960년에 발생했습니다. 이 혁명을 4.19 혁명 혹은 4.5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학생 중심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 혁명을 4.19 학생혁명, 4.5 학생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세계사적인 맥락이란 무엇인가? 그 맥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이 자행하는 전제정치에 대한 저항운동을 말한다. 한편 실종된 민권운동을 말하기도 민권회복운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초심을 상실해버리고 독재자로 변질된 독재자들이 독재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의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혁명들에는 거의 독재와 불의를 청산하는 문제가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독재와 불의를 청산하는 문제가 혁명의 대부분의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9 혁명의 이슈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말기, 변질된 독재, 변질된 독재, 첫 번부터 독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승만 박사를 전부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역에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변질된 독재, 변질된 독재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라는 불의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4.19 혁명은 분명히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던 세계 3대 시민혁명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4.19 혁명은 세계사적인 시민혁명 또는 국민혁명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4.19 혁명에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단히 국민과 시민과 또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은 또 굉장히 공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은 분단된 국가로 세계적인 독재 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위협 속에 있는 불안정한 국가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무장을 한 순수한 젊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무장한 경찰과 비폭력으로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 타락한 자유당 정권을 무력들임으로써 역사의 불줄기를 바꿔 놓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세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학계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맨주먹으로 경찰과 186명이 총 맞아 죽고 1,8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6천여 명이 피해를 당하면서 먼저 맨손으로 외치면서 경찰과 그리고 또는 깡패와 싸우던 이 4.19 혁명은 대단히 비폭력 운동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데 이 역사학에서 세계 역사가 이것을 알아주어야 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비민주적인 상황 속에 독재자들이 억압 속에 있는 세계의 후진 국가들은 1960년 한국에서 발생한 4.19 혁명의 정신사적으로 자국의 경제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만 배워갈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 거기에 동력의 한가운데는 4.19 혁명이 있다는 것, 그 이후에 많은 민주주의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이러한 그 희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후진 국가들이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지금 1949년에 장개석이가 물러갔는데 얼마나 장개석 정부가 국민당 정부가 타락했습니까? 월남이 패방했는데 수많은 그러한 미군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패배한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가운데 중요한 부패구조, 부정부패가 그 월남의 가운데 패망의 원인의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국익이 되어도 정신이 썩으면 사상 누각인 것입니다. 정신이 썩으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 녀석이, 손자 녀석이 썩어버리면 벌써 2대 3대도 못 가고 그 자산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는 바로 4.19 혁명의 정신, 자유와 민주화 정의라는, 특별히 정의라는 정신, 정의라는 이 정신을 후배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 정의의 4.19 혁명 정신을 기축으로 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정의로운 선진 경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정신사적으로 크게 영향이 되었고, 이심전심으로 크게 견제하는 동력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 종교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1개국입니다. 오늘날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날까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42개국입니다. 이 중에서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혁명이 세계 3대 신혁명의 격에 오를 수 있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혁명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세계인들의 공론적 시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